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경청과 반영을 소중히 여기는 배준현입니다. 네. 생강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저희가 이제 거처를 바꿔가지고 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첫 녹음이에요. 아, 사무실 좋아. 참 좋아요. 아, 좋아. 아, 좋지. 좋아. 뭐 하여튼 뭐 세간살이 아직 없는데. 외부 전망이 너무 탁 트인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저희가 녹음한 곳에는 창문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창문이 없거나 땅으로 파고 들어간 방이거나. 그렇지. 네. 분명히 나는 창문을 열었는데. 그렇지. 봐봐. 양재 지하지, 수유 지하지, 연희동 지하잖아. 아, 그렇죠. 다 지하였네. 다 지하야. 네. 창문이 없었어요. 그러네, 맞아요. 사람이 마음이 답답해져, 그러면. 그래서 약간 좀 직사광선에 내 살까지 타는 것 같은 좀 환상을 격행하는데. 뱀파이어? 빨리 안마 커튼을. 그 살이 좀 탔으면 좋겠는데 너무 계속 붙기만 해. 그러니까. 좀 태워봐.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공중에 떠서 너무 밑으로만 들어가니까 그래요. 글이 잘 안 써진다. 그렇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배 감독님께서 공중에 떠서 아. 글을 쓰시려고. 좀 이렇게 안개 끼는 날이면 약간 우리가 구름 위에 있을 것 같아. 신선노름하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가끔 구경을 오고 싶으시다 이렇게 주시는 분들 계신데 네. 방청객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방청을 하시기에는 불편한. 그렇죠. 그냥 사무 공간인데.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냥 책상에다 마이크 놓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방청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거기 뭐 용산에 자몽 미디어 센터 이런 데면은 부를 수 있지. 그렇지. 유리부스 딱 있고. 거기 창문 없잖아. 싫어. 여기 안 가. 창문에 매력에 쏙 빠졌네. 아우, 창문 있어야 돼. 네. 자, 오늘은 30대 남성분이 오빠 생각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자기가 오빠면서 왜 오빠 생각을 듣고 싶어 해? 제정신이야? 어? 제가 지 생각을 그렇게 묻는 거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오늘의 빠따로 바뀔 것이냐. 그래요.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보내주신 거니까. 저희가 성심껏 김 선생님께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요. 남자분들이 사연 보내면 좋은 소리 듣기 힘듭니다. 근데 뭐 감안하시고 보내셨으니까 읽어볼게요. (30대) 남자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만나 10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다시는 누굴 못 만날 줄 알았어요. 동갑이었던 여자친구가 2번 바람을 폈지만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을 사귀다가 결국 지쳐서라기보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헤어졌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7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서 1년 넘게 사귀었고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많이 챙기고 아껴주는 착한 친구예요. 며칠 전에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묻더라고요. 결혼할까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서 결혼하는 거야? 순간 글쎄 너무 사랑한다기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친구가 이건 또 뭐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결정 앞에서 너무 행복하고 신나기보다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뭐 그렇네요. 물론 10년 동안 사귀었던 그 친구를 그리워한다거나 보고 싶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울 수 없는 인생에 어떤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 인정하지요. 결혼할 제 여자친구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잘해줘야겠다 생각하지만 너무 사랑하냐는 질문 앞에는 즉각 당연하다고 답하지 못한 제 마음이 참 이상하고 미안하네요. 제 안에 정리되지 못한 뭔가 있는 걸까요? 아님 정신을 좀 차려야 하는 걸까요? 네. 자,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연인가요? 뭐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반적인 사연에 가깝다. 나는 딴 것보다 요게 이제 눈에 쏙 들어오네요. 며칠 전에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묻더라고요. 결혼할까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서 결혼하는 거야? 얘 빠따야.
뭘 자꾸 그렇게 너무 좋냐. 세상에서 그렇지. 제일 좋냐. 막 이렇게 몰고 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무슨 신보야. 얘 빠따야. 얘 왜 이래. 여름 작가 유독 왜 크게 이렇게 웃네. 크게 웃어요? 눈물이 나. 작가님이 눈물 앞을 하려는데. 하여튼 그러네요. 눈물 난 빠따야. 왜 남의 사연에 눈물을 흘리고 그래?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요도신문에 당한 그것도 있다. 뭐 요런. 이 정도면요, 거의 한번 이혼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10년 사귀었다가 그렇죠. 헤어지면. 네. 그러게 저는 그렇게 길게 사귄 경험은 없기 때문에 네. 네. 잘 짐작은 잘 안 되네요. 10년 동안 사귀면서 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자친구가 바람도 폈었고, 그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힘들었지만 헤어지지도 못했고, 2번이나. 이 정도면 법적인 구속력이나 가족 관계를 빼고 나면 결혼 생활이랑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야, 근데 저는 공감이 안 되는 게 네. 2번을 바람 폈는데 어떻게 못 헤어지지? 여자친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매달렸으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이럴 수 있지. 10년 동안 2번이잖아요. 네. 334 봅니다. 3번 사귄 거야. 3년, 4년. 이러면 뭐, 그리고 얼굴도 많이 이렇게 나이가 들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하죠. 네. 유식한 말로 프로포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프로포션도 바뀌고 20대 초반과 중반과 30대 초반 다르잖아. 그렇지. 각기 다른 새 인격이랑 만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20대 10년, 지금 30대 중반이라고 하셨으니까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정도, 이렇게 대충 이 정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인생에 되게 큰 변화가 있는 시기잖아요. 그 10년이. 학생 시절에 만나다가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 초년병에서 어느 정도 사회에 발을 들이는 그 정도 시간이면 네. 내 인생이 그만큼 변하는 시간 동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과의 시간이 좀 남달라요. 그러겠네. 네. 근데 당신은 짧은데 왜 남다른 거야? 그러게. 왜 그런 거야? 왜 매번 남달라? 그러니까. 너무 남다른 한 거 아니야? 명과 남다르대잖아, 이 사람은. 그, 나는 여러 사람과 남다르다. 그러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정말 행복해서 결혼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것도 약간 이해가 가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나는 당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어떻게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할 수가 있어? 이 사람들 말이야. 진짜 눈빛 봐. 와, 이거 찍어놓고 싶다. 정말 사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저런 걸 보고 방송용 얼굴이라고 하는구나. 얼굴이, 그러니까. 이거 보이는 아니, 난 라디오 아니야.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쿨가닥 나오는 그 얼굴이 딱 이해가 안 보이네. 돼. 쿨하게 까고 싶네 정말. 정말. 이해할 수가, 공감할 수가 없네, 오늘. 내가 주제는. 바로 다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두 분한테. 안 돼, 뭐, 이거 일반적인 경우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너무 사랑해. 이렇게 집요하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얼버무릴까?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죠. 너무 즉각적으로 답이 사랑한다. 너무 좋다. 에이,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렇다.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들이 결혼을 못한 거야, 사람들. 졌다, 씨. 졌어. 내가 졌어. 나는 지지 않았어. 나 셀프 빠따 맞고 올게. 나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 그렇지. 야, 우리 방송이 되게 그래도 특장점이 있다. 그렇죠. 세 가지 어떤 포인트에서 다 말해줄 수 있는. 케이스가 다 있어 우리가. 그러네요. 네. 그럼 김 선생님은 어땠어요? 결혼할 때. 근데 결혼이란 거는 사랑하고 아끼는 거랑은 또 별도로 되게 크게 치러야 될 일종의 인생에 넘어야 될 관문 같은 거잖아요. 그 관문 앞에 서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정말 좋으니까 결혼하겠어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 자체가 또 되게 스트레스도 쌓이고 신경이 많이 쓰여요. 좀 힘든 일이긴 네, 하죠. 그래서 사랑하니까 결혼해 그러면은 야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대답이 나올 수도 있죠. 결혼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10년을 만난 사람이랑 가진 기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여자친구였다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했겠지. 당연하지, 말라고 해. 그렇지, 뭐 이렇게 했을 그렇지. 텐데, 이건 또 여자친구가 아니고, 이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하여튼 그 물어본 여자 사람 친구가 빠따야. 왜 물어봐, 이런 거를. 안 그래도 심란한데, 지금. 그러니까. 그 10년에 사귀었던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일 거 아니야. 사연 보내신 남자분께 그럴 수 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도 이해가 가고 네. 10년이나 만났으니까. 그리고 닥쳐온 결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쿨하게 그럼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이렇게 말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저는 딱 하나만 그냥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해를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이해가 가는데 뭐 사람 일이란 게 절대라는 건 없잖아요. 없죠. 까보면 다 이해가 할 구석이 있는데 이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을 결혼을 앞둔 지금 굉장히 내가 잘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너무 사랑이라고 여자 사람 친구가 물어봤을 때 조금 이제 망설이게 되는 정도의 곧 와이프가 될 분에게는 굳이 다 오픈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네. 근데 이걸 아니야, 그거 그럴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해줬더니 그렇구나.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영혼의 동반자에게 오픈을 하고 내가 말한 것 같은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그 사람에게.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안 되죠. 네. 그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그렇죠. 7살 어린 여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청천벽력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의 마음은 피자와 같아서 조각을 잘라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주는데 여자는 한 판을 주고 다음 판을 다시 내놓고 뭐 이러더라. 네. 방이 뭐 여러 개가 있고 한 개가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습니까? 진짜로 그런가요?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 어. 만약에 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남자처럼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방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는 옛날 남자 1, 2, 3, 4 쭉 그렇게는 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남자들은 아시잖아, 여러분들. 알잖아. 난 잘 모르겠네. 아, 진짜 무슨 말인지 이 전혀 대답도 모르겠네. 즉각 나오네, 즉각 어. 나와. 아니, 전혀 모르겠어. 너무 즉각적으로 나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아, 그래? 배제합시다. 네. 잘 모르겠네. 그래요. 포즈를 줬어요, 제가. 약간 포즈 좋네. 여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10년을 만났는데 네. 그게 단칼에 정리돼가지고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완벽한 모습에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의 체념과 약간 다친 상태가 유지되면서 흉진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건전한 체념? 이게 사람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이분은 아마 처음으로 그런 상태를 겪는 거 아닌가. 태풍이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면 그거 복구하는 데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태풍이 크면 클수록. 그렇잖아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여자친구분랑 오래 사귀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짧게 정리될 수가 없죠. 저는 이분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이건 뭐 스타일이 달라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스타일인데 저는 어떤 주의냐면 내가 내뱉는 말이 진짜로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하고 부정적인 잘 안 보려고 하고 뭐 약간 요런 게 있어서 일종의 자기 체면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저라면 10년간 있는 기억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다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사자 여자친구분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말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즉각적으로 네. 그리고 진심으로 담아서 그럼 당연하지 매우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직은 혼자 하셔라.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누군가,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신에 그런 마음을 간직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우는 아닌 것 같고, 10년을 사귄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내 마음속으로 나 혼자 차리면 된다. 그걸 굳이 솔직하게 티를 내는 게 예의를 갖추는 행동은 아닌 것 같다. 네. 왜냐면 그 다음 번 사람한테 예의가 그럼요.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좋아? 진짜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여자 사람 친구한테는 딱밤을 때려라. 그렇지. 그래.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딱밤 그렇죠. 때려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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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뭘 물어봤다. 그렇지. 기분이 안 좋을 때 웃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내 결혼할 사람을 난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고 정말 그 사람도 너무 좋은 사람이다. 해서 조금만 더 보태서 마음을 얹어서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면서 자기 마음도 그렇게 좀 더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해줬던 말인데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서 되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그 일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극복하지 못한 마음의 찌꺼기들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거는 당신이 쌓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보단 우리가 우리만의 시간을 더 차곡차곡 잘 만들어 나가면 그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시간으로 덮일 거다. 지금 만나고 있는 착하고 어린 여자친구랑 둘만의 시간을 더 알차게 만드세요. 그럼요. 네. 네.
앞으로의 10년이 그러니까 지난 10년보다 얼마나 더 좋을지를 생각하면 그렇죠. 기분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야,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상담해준다. 에이, 뭐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만하자. 그냥, 별 얘기 아니었는데 아니, 뭐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43,000명 리서치 결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아, 이게 정말. 사무실이 전경이 쫙 보이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이렇게 센치해지는.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중요한 얘기 해줘야 될 것 같고 세상이 막 발밑에 놓인 것 같네. 우리가 그 좋은 생각 얘기해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네. 창문 없는 곳에서 할 땐 약간 악에 받쳐서 했거든요.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지 빠따를 쳐보자 한번. 그렇지. 죽어봐! 막 이러고 뭐 새끼야 이걸 왜 보내?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땅이 보이고 막 이래서 그렇죠. 저희가 좀 약간 악에 받칭해서 좀 여유로워졌네요. 강아지 풀 보면서 녹음해봤어요. 내 강아지 풀 진짜. 자, 아무튼 이분은 뭐 예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냥 일반적인 뭐 이런 통과 의뢰 같은 거니까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달아주신 댓글도 몇 개 소개를 해드릴까요? 뭐 저희가 파일럿으로 보내드린 정현주 사장 에피소드에 대해서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참 좋다, 기대된다. 네. 뭐 이런 반응 보여주신 분들 많은데 저희가 한 번 더 남았거든요. 파일럿이. 네. 그 파일럿 한 번 더 보내드리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하여튼 차곡차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이 한 번 더 남았다는 얘기는 많이들 댓글 달아주셨는데 극찬이 조금 모자란다. 그런 얘기다.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본방으로 들어가진 않고 한 번 더 파일럿을 해서 극찬을 이끌어보겠다. 조금 간지가지할 정도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는 편성도 못해요. 네. 왜냐면 MBC, KBS에서 저희가 PD분들을 모셔서 네.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건너뛰고 아마 한 다음 주 정도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나갈 텐데 그리고 추석 지나고 와서요. 준비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의 청정공기 흡입회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네. 청정공기 흡입 회장이 내가 당신 괜한 소리를 아니에요? 했나? 준비위원장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타짜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덩치 크신 그 형사 있잖아. 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그런 상태구나.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네. 뭐 기다리고 계십시오. 네. 저희가 물론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공지 띡 올리고 여기서 뭐 신도림역 이번 축에서 뭐 입고 나옵시다. 뭐 이거 쉽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가. 장소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네, 뭐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조금 기다리시면 잘 준비할게요. 연락을 드릴게요. 보내주신 메일 주소로 사진 뭐 이런 뭐 필요한 거 요청드리는 메일을 드릴 테니까 네. 뭐 거기에 응대해 주시고 만약에 사진을 안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넥서스에서 책 드리고 있는데 당첨 메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번듯한 호랑이, 달빛 그늘, 나이키까지만 요 아이디 쓰시는 분들은 아직 그 연락처하고 성함하고 주소 메일을 안 주셨나 봐요. 요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담아서 보내드리고 뭐 안 보내주시면 굳이 저희가 예, 세 분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릴게요. 번듯한 호랑이, 달빛 그늘, 나이키까지만. 네. 아이디도 좋네요. TWIG에서 이웃집에 부엉이가 산다. 이것도 10건 메일로 드리니까 신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영화 저수지 게임 엔차 관람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보시고 소개도 해 주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폭탄 드리겠습니다.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파일럿 기획방송으로 귀호강하셨다는 아름다운 거제님 축하드립니다. 싱코데마요 식사권은 오빠 생각 사연 절절하게 보내주신 주인공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소연아범님의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파워의 시작.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멤버들하고 문정희 씨하고 만나가지고 선물했습니다. 진짜 좋다고. 그래요. 네, 그랬더니 긴가민가 하시면서 진짜요? 뭐 이러면서 받아가셨는데 진짜 좋아요. 네, 많이들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별 효과 없어요 이러고 좋겠어요? 그쵸? 진짜로 제가 선물할 만해서 진짜로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가입된 건지, 과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지, 전문가들이 똑똑하고 양심적으로 체크해서 보완해주시는 재무설계 서비스입니다. 뜻깊은 팟캐스트에 오랫동안 후원해주신 선한 기업입니다.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크림. 드디어 새로 저희도-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들어오신 분께 축하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아이스크림 크림. 우리 이름이 아토피로. 괜찮네. 네. 아이스크림 크림. 요게 그래서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맛이 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순한 보습크림이라고 합니다. 저희 김프로쇼 게시판에서 세연, 수연 아빠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세연이와 수연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순한 크림이래요. 그래서 20가지 유해 성분 첨가하지 않았고
안전성, 초저자극 기준에 맞는 원료만 사용했습니다. 주재료가 마유인데 이게 또 특별하게 1년간 초지 방목구 축사에서 맥주 홉을 넣어본 사료. 이게 뭔가 좀 맥주 홉을 넣었다는 데서 느낌 오지 않습니까? 네.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말들인 거야. 그러네. 그래서 마카다미아 씨 오일, 올리브 추출 오일, 시어버터와 호호바 오일을 첨가하고 끈적이지 않고 흡수력이 지속되는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좋고 성인들도 바르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용량도 굉장히 크다고 하시니까 이 건조한 계절 촉촉하게 발라주시고 포털 사이트 어디에서든 간에 아이스크림 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이겁니다. 아이스크림 따라 볼까요? 아이스크림 크림. 네. 아이스크림 크림을 검색하셔서 저희 이제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식구니만큼 맹렬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해보시면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저도 하나 사용하고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MBC PD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야, 저희가 언제 공중파 PD들을 오라가라. 저희가 근데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의식의 흐름 따라서 좀 와봐야 좀 네. 했더니 왔어. 두 분이 오셨거든요. 네. 하여튼 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MBC 라디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광고 듣고 와서 PD 두 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은하철도 999 완결편 제3장 안타까운 재회. 지난 줄거리 메텔은 돼지 엄마로 지구에 왔으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데 실패하여 군더더기를 제거한 김프로라는 분신을 만들어내었다. 김프로쇼에서 김프로의 목소리를 듣고 아련히 메텔의 채취를 감지한 철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김프로와 연락하지만 안타깝게도 되엄의 분신인 김프로는 과거의 기억을 상실한 상태라 냉정하기만 하다. 시끄러봐. 그리운 메텔이 아니었던가. 과연 이 두 사람은 운명의 장소인 하얀 언덕에서 벌어질 크나큰 숙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제4장에서 계속되어야 하지만 언제 제작될지 모릅니다. 은하철도 999 김프로쇼! 네, 김프로쇼 2부는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저희가 방송을 하다가 즉흥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모시게 됐는데요. 막 던진 섭외 전화에. 그렇죠. 네. 저희가 이럴 때 낚이셨어요. 아니면, 저희가 이럴 때 아니면 어디 공중파 PD분들을 모시겠어요. 타이밍. 그렇죠. 심지어 그래서- 공중파 PD한테 섭외를 시켰어요, 저희가. 신부를 시켰어, 신부를. 그렇죠. 그냥 찰떡같이 그 자리에서 해주시더라고요. MBC 라디오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시는 김철영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영입니다. 라디오구나. 역시 이 노조에서 또 이 다져지신 김희주 PD님이 특별히 파이팅 넘치는 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역시나.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도 어지간한 분을 능가하는 파이터라고 권성민 PD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김철영 PD님은 2000년도에 MBC에 입사하셔가지고요. 책을 중간에 쓰셨어요. 뛰는 개가 행복하다라는 이제 신대철 씨하고 같이 이제 음악에 관한 책도 쓰시고 김미화 씨가 진행하던 이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시선 집중 여성시대 이런 이제 내노라 하는 시사 프로그램과 이렇게 잘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하셨었고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제가 2012년 파업 끝나고 네. 이제 주요 유배지를 전전합니다. 제가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기억 중에 하나인데 가슴의 훈장이라고 남들한테 얘기하고 사실 집에 와서 혼자 울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는데 신천교육대 그리고 경인지사 이런 주요 유배지들을 전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라디오국 돌아와서 다시 야간 MD 또 주간 MD 등등의 특이한 일들을 하다가 얻어 걸려서 이제 밤에 12시에 하는 음악 푸른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별밤 같은 프로그램 하다가 다시 국 안에 있는 유배지를 다시 전전하다가 올해 2월부터 아침 9시에 하는 FM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를 하다가 바로 파업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내려왔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신천교육대가 뭔가요? 신천교육대는 2012년 저희가 170일 파업을 끝내고 파업의 주력이라고 사측에서 찍힌 자들이 집단으로 수용돼서
정신개조 훈련을 받은 장소인데요. 네. 그 장소가 이제 신천역 근처에 있는 MBC 아카데미, 저희 MBC 자회사, 예,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예, 일종의 삼천교육대, 옛날에 1980년에 있었던 그 전두환 군사독재가 들어오고 나서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미명 아래 그 온갖 정치범들과 그리고 뭐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사훈련 시킨 것을 저희가 라임을 빗대어서 신천교육대라고 만든 곳이죠. 거기서 그러면 뭐 통나무 들기 뭐 이런 거 하셨습니까? 사실 통나무 들기라도 했으면 저기 체력이라도 좋아졌을 텐데. 그렇죠. 그 신천교육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어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가장 기사화됐던 게 기자, PD, 아나운서, 최고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뭐 샌드위치 만들기 교육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런 교육들이 꽤 많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죠. 당시 사측이 비난을 받고 그리고 신천교육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스스로 이제 자조도 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에 있는 혹시 회사에서 남아서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끼리는 그때 괜찮았다. 10시 출근해서 3시 일과가 어떻게 퇴근했다. 됩니까? 10시 출근, 3시 퇴근이었습니다. 괜찮았다. 월급 나오고요. 월급 나오고. 야. 그래서 일부 일부 저명한 아나운서 지금도 여전히 아나운서국으로 밖에서 쫓겨나 계신 어떤 선배께서는 이대로 정년까지 뭐 이런 말씀도 사실은 하긴 했었죠. 네. 사실은 나쁘진 않았다. 어쨌든 와 있는 사람 자체가 좀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어떤 각 부문에서 좀 빛나는 사람, 저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절대 그렇진 않았고 저는 열등반이었는데 약간 우등반에 속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교육 프로그램 자체도 나중에 점점 좋아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샌드위치 교육 이후에, 기사화 이후에 그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저는 감동적인 강의도 하나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예, 이를테면 서울시 건축가라는 타이틀로 하고 계시는 이제 승효상 선생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대사상가의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마치 이렇게 하면 이제 마치 세월이 좋아졌다고 이게 그때가 좋았느니 약간 이런 식으로 리마인딩 하게 되는 약간 바보스러운 그런 말씀처럼 들리게 되는 거 있는데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교육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때 있었던 이제 소위 우리끼리 이제 동지라고 불렀던 우리의 이제 동료들과의 나름 추억이 쌓인 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그냥 훈훈하게 정리할게요. 다산 선생도 유배지에서 좋은 책 많이 쓰셨거든요. 예, 저희는 책 쓴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거기서 이제 많은 알코올과 또 알코올 그리고 알코올을 섭취하며 다들 바스러져 갔죠, 몸들이.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이제 MBC 파업의 속 얘기,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한번 좀 들어볼까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라디오 PD와 이제 예능 PD 두 분이 오셨으니까, 오늘은 라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계속 이런 분위기면 우리 권성민 PD님 가실 것 같아. 네, 그래서 라디오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예능. 예, 예능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주제를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권성민 PD님은 중간에 막 들어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MBC 라디오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채널이거든요. 뭐, 김 선생은 특히나 라디오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MBC 라디오를 아주 어렸을 때는 별밤, 이문세의 별밤 시절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한참 됐다가 나이 나온다. 네. 저 이제 다 깠어요, 이미. 매일매일 라디오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잘 못 듣잖아요. 그때도 항상 대학생인데도 신기하게 좋아했던 프로가 저거예요. 최양락의 재밌는 라디오. 뭐 대통 퀴즈. 네.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배칠수 씨의 진가를 네네. 딱 알아보고 좋아했고 그 뒤로는 직장 생활하면서는 라디오 듣기 쉽지 않으니까 주로 팟캐스트를 들었는데요. 그때 양대 좋아했던 프로가 KBS의 라디오 천국하고 네. MBC의 색다른 상담소였어요. 네네네. 두 개가 팟캐스트에서 순위 1, 2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색다른 상담소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징후가 딱 보더니 뚝 끝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MB 정권 말 이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 말도 안 되게 많죠. 2시의 데이트 좋아했고 컬투쇼보다 전 2시의 데이트 좋아했고 특히 박명수 씨가 있을 때 이종환 최유라 뭐 엄마 아빠 들을 때 맨날 들어서 같이 웃고 그렇죠. 예. 네. MBC는 진짜 라디오가 최강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라디오 감성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감정이 메말른 사람이라 네. 시사 프로그램들을 주로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이제 잘 나갈 때 뭐 김미화 씨 진짜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브릿지 넣고 하는 게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청취자들한테 받아가지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그 뭐 많은 라디오들이 이제 뭐 쓰는 포맷이기는 한데 중간에 제가 늘 그 김미아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들으면서 막 이렇게 자기들이 이 프로그램을 왜 듣고 어떻게 듣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청취자들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중간에 넣는 건데 그런 거. 네. 그럼 김철영 PD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에 대한 오마주입니까?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군요. 제가 처음 그 시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땐 그냥 받아 드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게 맞아요. 제가 한 거예요. 네. 아, 정말, 네. 감동스럽다. 네, 그리고 뭐 색다른 상담소도 그렇고 시사 프로그램들 뭐 손에 잡히는 경제 그것도 하셨잖아요. 네네. 네, 뭐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주로 들으면서 시선 집중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즐겨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는 사실 다 딴 데가 있으니까 김어준 씨, 김미화 씨, 뭐 손석희 씨 이런 사람 다 딴 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무너진 MBC 라디오가 저는 이제 다른 뭐 예능 교양 이런 것보다 시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속상한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네. 김미아 씨가 나간 사례는 워낙 이제 기사화도 많이 됐고 하니까 배칠수 씨가 나가게 된 거는 사실 좀 별로 기사화도 안 됐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래도 일보를 여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그래도 좀 매너 아닌가. 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살짝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때는 2014년 봄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한참 그 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재미있는 라디오를 이제 개편하자 이런 논의가 오는데 당시 담당 부장이 봄 개편에서 코너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지시합니다. 그때 지금의 시사 꽁트 포맷이 청취자에게 잘 먹히지 않는다. 시사 꽁트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출연자 배칠수와 당시 박찬혁 작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박찬혁 작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대통 퀴즈 그리고 뭐 이런 라디오에서 대부분 시사 꽁트 관련해서는 이거 재밌다. 이거 정말 재밌다. 이런 거는 대부분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방송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이런 코너들 몇 개 하고 계시고. 백반 토론 하시죠. 네네네. 굉장히 그 감각도 있을 뿐더러 어느 방송사에서도 서로 모시기 급급할 정도의 작가예요. 드라마로 치면 김도우 작가? 뭐 이 정도 급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홍자매. 뭐 이 정도 급의 작가신데 박찬혁 작가가 필요 없다라는 충격선을 합니다. 당시 부장이. 그래서 PD들은 아니, 저 아저씨가 지금 제정신이니까. 아니, 이 작가를 잡기 위해서 위인설관에서라도 잡아야 될 작가인데, 약간 그래서 일단 충격에 빠집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뭐 감정을 표현하실 때는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씨방? 네. 그래서 담당 PD가, 무슨 소리냐. 시사 꽁트가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다, 재밌는 라디오에. 뭐, 그럼 박찬혁 작가를 까라는 거냐. 그러면 도대체 MBC 라디오 앞으로 당분간 뭐 먹고 사냐, 시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찬혁 작가나 배칠수는, MBC 라디오의 소중한 자산이니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빼는 것이 그들이 좋은 프로그램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당시에 이제. 자, 뭐라고요? 다시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이 배칠수 그리고 박찬혁 작가 이 두 사람은 라디오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 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그 프로그램에서 빼서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일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MBC 내에서요? 예. 네. 근데 더 좋은 프로그램 어디? 어디? 이 사람한테 맞는 프로는 도대체 어디인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김미화 씨를 빼낼 때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 사람들이. 김미화 씨를 바로 내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김제동, 김미화, 윤도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쳐내라는 오더가 국정원으로부터 떨어집니다. 이제 사실 우리 국정원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이제 국정원 문건이 자료가 이제 공개됨으로써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요즘 다 나오죠, 이제. 예. 그때는 저 인간들이 어디선가의 지령을 받고 저 연예인들을 쳐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 지령인가? 아무리 봐도 청와대다. 이런 정황만 갖고 있었는데 그 퍼즐이 딱, 마지막 퍼즐이 딱 이번에 딱 꽤 맞춰진 거죠. 국정원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근데 가령 뭐 김제동 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 환상의 짝꿍 자체를 폐지시켜버리고 김미화 씨도 겉으로 알려진 거는 1년 반에 걸쳐 3번 3차 시기 마치 그 멀리뛰기 올림픽에서 멀리뛰기 할 때 1차 시기 2차 시기 하듯이 3차 시기에 걸쳐서 쳐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김제동 씨 같은 경우에는 김제동 씨는 굉장히 당시에도 굉장히 A급 연예인이고 모시기 어려웠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좀 약간 하향세였어요. 그렇죠. 약간 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폐지하는 걸로 이 사람을 쳐내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였으면 김제동만 까내고 포맷을 바꿨겠죠. 근데 김미화 씨는 당시에 프로그램도 경쟁력도 굉장히 높고 청취율도 높고 광고도 완판뿐만 아니라 연계 판매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당시 라디오 PD들이 김미화 씨를 지키려고 굉장히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김미화 씨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밥줄이라서 그렇게 지킨 거예요. 사실은 별다른 이유 없어요. 김미화 씨가 빠졌을 때 그 타격이란 게 일단 라디오국의 수익이 몇십억이 줄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저 인간들이 우리가 보기 미친 거지. 계속 그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김미아 씨를 바로 쳐낼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가 기본적으로 방송사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쪽지를 하나 주면서 야 이거 처리해 이런다고 내일 혹은 다음날 바로 쫙 이게 방송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방송사의 기본적인 고유한 조직 문화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MBC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조직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장 하나 바꾸고 뭐 아니면 사장을 하나 바꾸고 임원 하나 바꾼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충성하고 이런 문화가 그때까지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한겨레에서 이번에 다시 특종으로 보도한 조직 자체를 어떻게 완전히 바꾸고 누구누구를 완전히 어떻게 배제시키고 누구누구는 어디 지방으로 보내고 누구누구는 해고시키고 이런 상세한 계획이 섰던 거고 그 계획이 한 번에 그것도 완전히 이제 완수된 게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 굉장히 여러 시기에 걸쳐서 이제 사실 완수된 거죠. 김미아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고. 쉽게 설명드리면 네. 그 이제 연계 판매 아까 말씀하셨는데 라디오 앞뒤로 뭐 중간에도 광고가 붙잖아요. 그러면 잘 나가는 프로그램 하고 싶으니까 김미화 광고 하려면 어떻게 돼? 그러면 김미화도 광고 해야 되고 딴 데도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파는데 이거 워낙 잘 나가니까 네네. 아,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네네. 라고 붙여가지고 팔면 안 팔리는 광고들도 같이 다 팔리는 거잖아요. 전문가시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광고를 붙이려고. 아, 그렇지. 제가 잠깐 광고할게요. 그럼 저희 광고주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싸요 여기 싸. 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돈벌이가 잘 되는 프로그램인데 굳이 그거를 프로그램 없애면 당장 돈줄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네. 이게 경영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주장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라디오 PD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저항했던 거고, 그래서 김미아 씨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들이 이제 쳐낼 때까지는. 근데 그때 쳐낼 때도 논리가 그거였어요. 김미아를 바로 쳐내기는 자기들도 논리가 너무 없으니까 딴 프로 좀 가라. 아, 이것이 딴 프로 가라. 세계는 우리는 에서 나오기만 말고, 하면 네, 다른 다른 프로 알아봐 주겠다. 아니 그걸 하고 있는데 왜? 한마디로 개소리죠, 사실은. 무슨 개소리지, 완전히. 근데 이거를, 가령 똑같은 논리를 2014년에도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배칠수, 박찬혁은 MBC 라디오의 소중한 자산이니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빼가지고 그들을 좋은 프로그램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려면 다른 프로그램의 컨셉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게 훨씬 더 프라임 타임에 더 좋은 리소스를 들여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빼서 이걸로 더 키우자라고 한 말이 되는데 뒤에 거는 없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물론 없죠. 그냥 말만. 그렇죠. 말만. 더 좋은 데로 가셔라. 네. 그래 놓고 이제 굉장히 뭐 엄한 프로그램에 굉장히 제작비 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학기 정도 이렇게 생색냈다가 한 학기 뒤에 손쉽게 자르려는 사실은 뭐 우리가 보기엔 전형적인 이제 말도 안 되는 꼼수인 거죠. 사회과학적 전문용어로 개소리. 네네. 네. 약간 그 맥락들이 계속 이어진 거죠. 2014년에도요. 결국 쫓겨났습니까? 결국 쫓겨납니다. 그때 쫓겨나고 박찬익 작가도 이제 국장이 직접 그때 국장이 김도인 국장, 지금의 이제 편성제작본부장인 회사의 공식서열 3위 이 사람이 작가에게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본인이 고사. 우리 많이 쓰는 두 음절의 단어 있잖아요. 확규. 예, 이렇게 그래서 하차합니다. 예, 하차하고 배칠수 씨도 하차하고. 예. 윤도현 씨도 두시에 데이트 하차 네. 시절에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사실 똑같은 논리. 뭐 다른 프로 좋은 프로 가라. 여기는 지금 딴 사람 혹시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을 위해서 모셔올 테니라는 뭐 개소리. 예. 그 아이디어와 그 상상력이 딱 사실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저희가 엄청나게 싸운 건데 근데 이게 순방치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이 원래 라디오라는 플랫폼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의 경쟁력에는 얼마나 하등 관심이 없고 혹은 MBC라는 회사 전체의 경쟁력에는 하등 관심이 없고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을 쳐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가가 사실 드러나는 지점들이 뭐냐면 한 명 쳐내는 게 어려웠지 한 명 쳐내고 나서 그 다음 쳐내고 이런 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박찬혁 작가나 배칠수 씨 같은 경우는 MBC 라디오에서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나마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물은 거지 몇 년 안 했던 사람들은 이런 과정도 이제 안 거칩니다. 그냥 막 훅훅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냥. 방금 말씀하신 분들은 꽤 유명하고 네네. 그 언론에 좀 회자가 됐던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주도세도 모르게
알려지지 않은 채 사라져버린 그런 방송인들이나 케이스나 이런 게 좀 있나요, 또?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회수 씨죠. 이회수 씨도 이회수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뭐 굉장히 큰 프로그램은 아니고 띠 프로그램 같은 거였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고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냥 어느 날 훅 날렸어요, 그냥. 근데 그게 워낙 작은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D들도 이 사람 괜찮은데 왜 에이씨 그냥 이러고 만들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D들이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포지셔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김미화나 뭐 윤도현이나 김재동을 그런 이유로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밥줄이 걸려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켰던 거였고, 이회수 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회수 씨 프로그램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그 광고가 붙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이씨 괜찮은데 왜 지랄이야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어쨌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판매되는 이런 뭐 돈의 크기를 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드는 형태로 본인들이 지시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지거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MB 이후에 지금 국정원 문건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은 MB 이후에 이 전체 기획을 한 권력을 지닌 MB와 MB의 일당들, 청와대 일당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다고 저희가 추정한 뉴라이트 세력에게는 MBC나 KBS 같은 공영방송을 경영이 잘 되고 뭐 성과가 좋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운영 원리가 아니었어요, 전혀. 오히려 이 회사들을 아무 의미 없는 회사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성과가 안 날수록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사를 힘을 빼버려놨군요. 그렇죠. 그냥. 네. 그럴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지고 뭐 영향력도 작아지고 신뢰도가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 예능이면 예능, 혹은 뭐 시사면 시사, 혹은 보도면 보도, 뉴스면 뉴스 이런 프로그램에서 권력을 비판하고 재벌을 비판하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는 걸 냈을 때 사람들이 별로 보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고 전파력도 없고 신뢰도가 없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권력을 지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들 입장에서 그것만큼 더할 나위만큼 좋은 게 없죠. 왜냐하면 MBC라는 당시에 가장 가시 같은, 손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의 방송사가 아무 의미 없는 방송사가 돼버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서 싸우고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아무도 보지 않게 된다면 그들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들은 그래서 공영방송을 이렇게 의미 없는 회사로 만들려는 장대한 계획을 세웠고 몇 년 동안 그것을 실행한 거죠. 실제로 요즘 정황이 드러나는 거 보니까 MB 때 그런 작업이 다 이루어졌고 사실은 결과물도 나왔고 2012년 파업 오래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원하시는 바를 다 못 이루셨고 박근혜 지난 4년은 그냥 그 식물 상태, 그 계획한 그대로 공영방송의 의미 없어지는 모습을 딱 만들어냈던 4년인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게 자가 발전을 합니다. MB 때 저희는 이제 당시 이제 정권이 이거를 추진하고 기획을 했을 거라는 추정만 계속 했을 뿐인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국정원 자료로 이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거고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진 건데 이후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MBC 내부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내면적으로 움츠러듭니다. 처음에는 블랙리스트의 작동 원리가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 블랙리스트에 속한 연예인들을 배제하는 형태. 두 번째는 아이템 소재, 프로그램 방식을 블랙리스트화해서 못 다루게 하는 겁니다. 가령 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세월호, 위안부 협상 이런 단어들은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금기어가 됩니다. 그리고 예능에서도 심지어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자막을 굉장히 당시의 정권을 그냥 말 그대로 패러디만 해서 씀에도 불구하고 아예 프로그램이 폐지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웃고 또 웃고라는 2012년도에 굉장히 웃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코드를 좋아해서 약간 병맛 코드인데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서 이제 나는 하수다라는 코너 속 코너가 있었어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 대통령 이건 근데 좀 이따 권성민 PD한테 들으셔도 된. 선배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저 약간 지금 편하게 얘기하러 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편하게 왔는데 어느 순간 지금 제 앞에 마이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너무 청취자 모드로 돌아서셨어요,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완전 홀려가지고 재밌다 이러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지금 네. 제가 잘할게요. 자, 경고! 지금 방금 저한테 저 쳐다보셔서 지금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나 여기 있었지 지금 이 공간에 있었지. 네, 경고 하나 먹었으니까 2개만 더 먹으면 저 나갈 수 있는 거죠. 감사해요. 감사. 신천으로. 네, 네.
집도 신천 방향이에요. 여하튼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너무 웃고 또 웃고. 거기서 이제 가령 이런 거를 쓰거든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라는 그 역사적인 그렇죠. 그 있었죠. 용비 어천가 종편에 TV조선에서. 예, TV조선인지 그 채널A인지 단영 난제지만 이런 거 쓰면 안 되겠다. 요거 잘라주세요. 네, 그래서 자체 편집. 네, 그 종편에서 이 용비 어천가를 부르는 그 유명한 자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패러디합니다. 이걸 패러디해서 박근혜를 닮은 동년배 아주머니가 나오시고 그 밑에다가 또 그런 식으로 패러디를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김어준 이런 사람들도 또 패러디해서 나와요. 또 그 김어준도 또 역시 패러디 대상으로 나고 약간 이런 코너였어요. 굉장히 재밌는. 근데 몇 주 만에 바로 폐지됩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뭐 이런 식이죠. 세월호, 위안부 협상, 정치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절대 심지어 예능에서도 다뤄서는 안 되는 게 되죠. 가령 뭐 무한도전에서도 그때 뭐 광우병 소 쓰러지듯이 이런 멘트 썼다가 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뭐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에 경기를 할 뿐더러 예능에서 웃자고 한 것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달려듭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웃음이 사라진 디스토피아를 자신들의 유토피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약간 유식하게 얘기하자면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그 장미의 이름에 호르헤 수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중 웃음편을 불살라 죄송합니다. 끊어주세요. 예. 끊어주세요 하면 반드시 살아나거든요. 끊어주세요. 약간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사실은 웃음이 사라진 세상 같아요. 좀 약간 끔찍하죠,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두 번째 단계로 아이템과 소재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옥죄고 억압합니다. 네. MBC 구성원들을.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캐스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퍼집니다. 가령 뭐 파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아나운서들은 아예 많은 수를 아나운서 밖으로 유배 발령 보내버리고 그나마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남아있던 사람들조차도 얘는 안 된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계속 노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이 아나운서 배제는요, 섭외를 막은 걸 넘어서서 저희 예능 같은 경우에는 뉴스 클립 같은 걸 자료 영상으로 쓰잖아요. 네. 뭐 한여름 폭염이 뭐 이어지는 가운데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이제 도입부로 넣고 뭐 이렇게 그 뒤에 하지만 뭐 웃음 뭐 이렇게 할 때 그 뉴스 클립을 쓸 때 예를 들면 뭐 퇴사하신 문지혜 선배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합원으로서 되게 많이 나왔던 뭐 오상진 선배 아니면 김소영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의 클립을 쓰면 그 클립도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얼굴의 자료 영상조차 못 쓰게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TV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게 목표였던 거죠. 네, 아예 그냥 들으면 수준이 민족 말살 정책이랑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또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지 못해서 저 예능 PD들을 이렇게 안 들키면 요리조리 이렇게 예능 풍자 자막을 어떻게든 쓰려고 기사만 안 난 몰라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어디 무한도전에서 풍자 자막 이러면서 다음날 기사가 다음날 난리가 나요. 방송을 나갈 땐 모르고 있다가 생방으로 그걸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 중에 똑똑하신 분들은 다 알아듣고 빵 터지는데 그러니까 또 그 당시- 멍청하면 못 알아듣고 제가 봤을 때는 네. 안 봤을 거예요. 안 보지 그래. 보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기자님들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눈치껏 풍자 자막 보셨으면 아이고 풍자 했네 그러고 이렇게 혼자만 보시고 좀 기사 안 써주셨으면 저희가 계속 풍자를 좀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기사를 써주셔가지고 모니터링 자체를 성실하게 안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방송을 만드는 분들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컨텐츠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니터링 안 하던 거잖아요. 방송국에서 보면 되게 그 실력 없으신 분들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방송 안 봐요. 방송 안 보고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떤 영향을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니까 잘했다 그래.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면 그때 막 이제 책임을 어떻게 이쁜 빠이 하지? 막 이런 거에만 이제 예민하게. 전형적으로 좀 그러셨던 것들이 아닌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이게 완전히 이제 장악이 되면서 그 내부 구성원들이 이제 굉장히 디프레스되고 체념과 패배감이 일상화됩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연예인, 블랙리스트 소재, 블랙리스트 내부 구성원들은 쓰면 안 된다, 캐스팅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역시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윤도현이랑 뭘 해보고 싶어, 아니면 내가 이번에 오상진이랑 뭘 해보고 싶어, 기획안을 올리다가도 뭐 안 될 건데 이러면서 또 스스로 막 처리합니다. 그리고 PD들도 배제된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런 걸 실사 기획안을 올렸다가도 부장이 야 위에서 안 시킬 거 아니야 그럼 네 이러고 바로 처리합니다.
패배와 자조가 일상화된 거죠. 그러면서 영혼은 다들 이제 좀 먹고 우리는 다 방송을 만드는 방송쟁이가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사는 뭐 노예? 워낙 감시와 이 배제 이런 것들이 워낙 일상화되고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뭐 하나 잘못됐다고 게시판에 글 하나 썼다고 바로 유배 당하고 바로 배제되고 격리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상화되니까 저희는 심지어 저희끼리 여기는 아우슈비츠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합니다. 아우슈비츠다. 지금 상황은 그 독일군이 항복을 했는데 연합군이 아직 아우슈비츠예요. 안 온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눈 밝은 관수들 몇 명은 저희가 이제 자치회를 만들었잖아요. 유태인 자치회를 만들면 여기다가 이제 일제 지금 소강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임원들이 올해 들어서 몇 번이나 지금 핸드폰을 바꾸는지 모릅니다. 다 폐기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임원들이 컴퓨터를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지금 하들 다 갈아치웁니다. 문서 소강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몇 개 또 문서를 또 안 소가고 이렇게 흘려주는 또 이렇게 게시타프들이 있습니다. 좋은 세상 왔을 때 나도 같이 가 이런 건가요? 그렇지요. 네, 지금 뭐 이 자리를 통해서 혹시 듣고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교통정리 좀 해서 갖다 주세요. 중복된 자료 필요 없습니다. 중복된 자료 필요 없고 너무 늦게 갖다 주시면 늦었다. 마감 시간이 좀 지났다. 마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센 거 갖다 주셔야 돼요. 네, 그거 좀 간부님들 고려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MBC 라디오가 사실 굉장히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뭐 1등은 MBC, 그걸 어떻게 넘어가지?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라디오 PD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였는데 실제로 본인이 이제 한참 전성기, 야 내가 그래도 1등 라디오 다니고 있어. 뭐 이런 거를 느끼셨을 법한 이런 에피소드 좀 있습니까? 그 선배님 얘기 듣기 전에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 MBC 라디오의 영광의 시절을 막 얘기하는 선배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화 중에 하나가 SBS 컬투쇼가 이제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라디오 선배가 비상이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 청취율 표를 들고 와서 막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20개 순위 안에 SBS가 하나가 들어왔다. 전부 MBC 라디오였는데 진짜 그랬어요. 이건 정말 비상이다라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전설처럼 저희는 듣고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저분은 이제 입사하실 때 들었던 거고. 저 입사했던 입사일이 2012년 파업 시작한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MBC가 정확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던 그 과정을 내리막길만 쭉 보면서 왔는데,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 영광의 MBC 시절에 약간 유니콘 같은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은 없는. 네. 어떻습니까? 직접 계셨을 때. 저희 옛날 얘기는 그냥 하지 말고요.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이 경영진들이 기본적으로 경영 성과에 원래는 이렇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MB 때는. 박근혜 때는 실제로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국정원의 새로운 문건이 발견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어떤 공작들이 MBC를 더 말살시키고 이렇게 영혼을 파괴할 만한 이런 공작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B 때 수립된 계획들이 자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펴지고 확대 재생산되고 더욱더 이제 억제는 형태로 이렇게 됐었는데, 경영진들이랑 달라진 게 MB 때는 경영 수지 이런 것에 대한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박근혜 때 들어와서는 경영 수지를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되게 우습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기본적으로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내에 지지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있거나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주로 중용하냐면 비리나 무능해서 굉장히 외곽 돌던 사람들을 중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다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런 사람들로 그 고위 보직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수가 이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경영진들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국장하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임원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국장, 직업이 임원 이런 비아냥까지 들 정도로 지금 임원들 보면 굉장히 오래 임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원래 임원 3년 하면 안녕이거든요. 아무리 유능해도 웬만해서는. 근데 10년째 임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10년째 국장하고. 보통 국장 1, 2년 하거든요. 굉장히 잘한 사람이 3년씩 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데 10년씩 막 국장하고 막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지 기반이 없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뭘 하냐면 자기들에게 충성해서 보직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보직수당 이런 식으로 최소 1년에 1,000 이상씩 막 던져줍니다. 막 던져주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마구마구 해외 연수를 다녀요. 사원들이 원래 갔던 해외 연수 다 축소하고 자르고 그 돈 다 모아서 충성하고 있는 늙은 보직 간부들한테 씁니다. 두 번째가 그거고요.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지지 기반이 없고 이 사람들이 정통성도 없으니까 다
다시 경영수지로 돌아옵니다. 경영수지 압박을 합니다. 아니 근데 라디오만 해도 가장 잘 나가는 사실상 그 수익의 굉장한 포션을 차지하던 아침에 시선집중과 저녁에 세계는의 그 명진행자들을 다 잘라놓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막 그래놓고 한편으로는 또 좁니다. 청취율 쪼아라. 청취율 쪼고 청취율이 좋아야 광고가 나온다라는 굉장히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알 수 있는 그 논리를 굉장히 망고불변의 진리인 양 아프리카 원석을 이렇게 발견한 듯한 유레카를 외치면서 청취율이 높아야 광고가 많이 나는 거야! 뭐 이런 그 국장이 굉장히 PD들을 대상으로 일가를 합니다. 그래서 와 정말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셨네. 뭐 이런 약간 저희 감탄해서 막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취를 쪼고, 그러면 이제 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바꿔야 된다. 기획안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이 진행자를 가지고 청취를 올려라라는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 지금 뭐 코끼리를 작은 냉장고에 넣어라! 뭐 이런 약간 오더를 내린 거죠. 그러면서 경영 수지를 이제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컨텐츠로 경영 수지를 호전시킬 자신이 이제 없어지니까 자꾸 다른 사업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그럼 지출을 낮추면 되지. 그래서 제작비를 쪼고, 심지어 뭐 이렇게 예능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은 이제 월급이 아니고 매 회당의 어떤 그 작가료를 받잖아요. 네네. 10,000원씩 깎아라. 아, 진짜? 이거 10,000원 깎아서 뭐 합니까? 10,000원 더 줘서 뭐 할 거니? 뭐 이런, 네. 제작비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깎으라는 오더가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에 직격탄을 맞은 데가 사실 예능이에요. 예능하고 드라마. 그쵸. 그래서 예능 드라마 PD들이, 예능이 사실 지금 MBC의 제일 그 캐시카우거든요. 그것도 오래된 얘기인데. 네, 저희가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예능이 오히려 그럴수록 더 직격탄을 받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 얘기는 좀 그럼 권성민 PD가. 네. 그거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 네. 거의 뭐 랩을 혼자 막 하고 계셔가지고. 여기만 나오시면 그 PD분들이 랩을 하고 있어요. 45분짜리 랩. 그러니까. 네, 맺힌 게 개인적인 많아서 궁금한 그래요. 게 있는데, 오늘 아침 TBS 뉴스 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했던 얘기예요. 그 색다른 상담소 제가 그때 되게 좋아했던 방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색다른 상담소가 편성이 됐을 때 낙곰수를 병행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본인 그쵸, 그쵸. 팟캐스트에서. 네. 저는 신기했어요. 나는 꼼수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색다른 상담소라는 코너를 맡네? MBC가 그럭저럭 살아있나? 이런 희한한 느낌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방송에서 꾸준히 얘기했어요. 이거 좀 오래 못할 것 같다고. 근데 오늘 TBS에서 얘기한 건데, 색다른 상담소 하는 와중에 담당 PD분이 PD 한 명 있는데, 제작 부서가 아닌 딴 데로 발령하셨대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냥 PD가 없으니까 어떻게 방송이 끝나야지. 이런 상황이 돼서 끝났대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색다른 상담소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으며 그분은 방송이 안 끝났는데 무슨 제작 부서가 아는 데로 가지? 그럼 오더가 내려왔을까요? 물타기용으로 좀 하라고? 그때 이제 김어준 씨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랬을 확률이 되게 지금 뭐 추정으로서 굉장히 높죠. 이를테면 김어준 씨 얘기는 이제 사실 뭐 앞뒤 그 다 자르고 한 얘기라서 맞는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데, 이제 좀 그 더 디테일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뭐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라서 그거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어준 씨는 그 원래 방송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되게 좀 웃기게도 그 MBC 라디오에 처음 데려온 사람이 저예요. 제가 그때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그 경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주말에 확대 편성을 하니까 40분짜리를 뭐 만들라. 근데 이게 경제 프로그램을 주말에 40분짜리 뭘 만들지 하다가 돈으로 생겨나는 온갖 인간사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 김어준 씨가 그때 한겨레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고민 상담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데려와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요. 그 대박을 듣고 당시 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연애와 국제정치. 맞아. 연애 국제정치. 예. 모 선배가 그때 이제 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그때 이제 담당 PD였는데 그냥 위클리 코너로 하나를 만듭니다. 연애와 국제정치. 국제정치 얘기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딱 한마디 그냥 하고 끝나는 그런 거고 주로 연애 상담이었는데, 이게 어쩌다가 그때 나는 가수다가 굉장히 유행할 때인데, 나는 가수다의 이번 주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를 3주 연속으로 맞춰요. 맞아요. 네, 제가 다 예. 들었어요, 그거를. 예. 네. 김어준 씨가 3주 연속으로 맞추면서 김어준 씨가 나올 때마다 모든 그 연예 기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너가 난리가 나요. 그 김어준이란 사람에 대한 방송인으로서의 역량을 요거 되겠는데 이렇게 다들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을 때죠. 군침을 흘리고 있을 때고, 김어준 씨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오디오 콘텐츠가 의외로 힘이 있구나. 전파력도 있구나. 이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미화 씨의 하차 문제 이런 게 얽히면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편향성과
지향성을 갖고 김미화 씨를 자른 게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어준 씨는 당시에도 MC가 되면서 스스로 주장을 해요. 나 5개월짜리다. 봐라, 나 반드시 잘린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 반드시 잘린다.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거 안 되네요. 실패! 경고 2장. 한 장 남은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곧 갈 수 있겠네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MBC 라디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쭉 들어봤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뭐 뉴스를 통해서 또 시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듣지 않았던 얘기들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뒷얘기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배철수 씨가 얼마 전에 클로징 멘트 한 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SNS상에서나 뭐 다른 방송들에도 막 소개가 될 정도였으니까. 네. PD로서 지켜보시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일단 사실 확인은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파업에 지지를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내려놓으신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FM 전체 채널이 지금 이제 DJ들이 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못 하게 된 상황이 돼서 그런 거고 마음으로는 저희는 이제 느끼죠. 이분이 이제 이 상황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루 빨리 DJ 그 PD들이 돌아와서 방송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마음으로는 저희는 느끼고 라디오 PD들이 파업하기 일주일 전부터 제작 거부를 시작했는데 제작 거부하면서 바로 이제 화요일부터인가 FM 방송이 다 죽습니다. 한 이틀인가 있다가 다시 잠깐 재개가 돼요. 그때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이례적으로 첫 곡과 끝곡을 같은 곡을 틉니다. 퀸의 Show Must Go On을 트는데 그러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쇼는 지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그리고 혹은 음악 프로그램은 지속돼야 된다라는 사실 뜻을 이제 밝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 배철수 씨는 어쨌든 다시 음악 캠프의 디스크 자키의 자리에 곧 돌아오실 거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고 저희도 이제 곧 돌아가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 마음이 좀 뭉클했고 마음이 좀 울컥도 했고 그 뜻의 참 그 무거움이랄까요? 그걸 좀 실감했죠. 복귀하시게 되면 승리의 빵빠레와 함께 하실 거잖아요. 믿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거죠. MBC 라디오가 앞으로의 MBC 라디오는 난 이렇게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컨텐츠는 참 좋겠다. PD로서의 생각이나 그런 게 좀 있으세요?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은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하고 싶은 게 좀 많은데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여쭈신 건 아닌 것 같고 느낌상 일단 MBC는 시사 프로그램을 당연히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다루지 못했던 아이템들을 전파라는 국민의 공공재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사죄의 편으로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방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지금도 뭐 라디오 당시의 국장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세월호를 왜 안 했냐, 우리가 위안부를 왜 안 했냐 이렇게 웃기고 있는데 블랙리스트의 작동 원리란 게 사실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윤도현이 그 다음에 뭐 우리 안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온 적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맞아요. 근데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캐스팅 환경이 보장된 상황에서 10번 출연할 사람이 이런저런 압력과 회유와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2번 혹은 3번밖에 안 나왔다면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사실은 블랙리스트의 작동 원리인 거죠. 아이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아이템도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영역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월호 다룬 적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른 방송사가 10번을 다룰 때 2번, 3번 다뤄놓고 이것을 제대로 다뤘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세월호를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뤘나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죠. 가령 딴 방송사에서 구조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할 때 여기는 사망자들이 받게 될 보험금을 얘기하는 방송이었어요. 저희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여러 차례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죄를 했지만 전 앞으로도 계속 사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보뿐만 아니라 그런 자세한 디테일들에 있어서. 위안부 협상 마찬가지죠. MBC 라디오가 다시 재건되는데 가장 상징이자 기둥은 이때까지 국민의 공공재인 전파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국민 다수의 복리를 위해서 방송한다는 이 방송 광령의 정신을 위배했던 지난 9년간의 오욕을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진솔하게 사죄하는 가치 있는 방송들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마무리가 굉장히 숙연하게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경고 하나 보내고 빨리 보냅시다. 아, 저 지금 목이 매서 2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제 계속해서 방송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방송을 잘하는 사람들, 방송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실 결국에는 그것이 국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방송을 잘하고 하고 싶고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방송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따박따박 챙겨갔었으니까 그거를 바로잡겠다고 지금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 파업이니까 뭐 세상 바뀌었고 좋아졌으니까 알아서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나 효과가 너무 직접적이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지도 해주시고 뭐 돌마고 붉은 파티 이런 거 아직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하여튼 현장에도 좀 참석해 주시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MBC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오래 시국이었어요. 우리 권성민 PD가 가실 것 같아. 방금 깨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권 PD님 모시고 예능은 어떻게 망가졌고 뭐 또 예능 PD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자세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